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생생정치 이번 주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어제 백분 토론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소위 알패스 논란, RPS라고 원래 불리는데 RPS 논란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이 젊은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 20,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그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저렇게 날라듭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건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지지하는 사람만큼 또 뭐라 지적하는 사람만 안티도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까요. 그 알패스 논란 관련해 가지고 백분 토론 한 거 보시려면은 백분 토론 알패스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대충 내용 알 수 있고요. 자,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매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장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자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드디어 이제 뭐 오늘자 기사로 합당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기사 떴습니다. 물론 그 안철수 대표 측과 우리 당 측에서 둘 다 부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애초에 그 동아일보가 기사를 냈을 텐데 네. 동아일보가 어설픈 무슨 언론사도 아니고 왜 그러면 그런 기사를 냈을까? 보통 여의도에서 나는 기사 중에서 그 나름 신뢰 있는 일간지들이 쓰는 것들은 다 취재원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취재원이 실제로 얼마 가까운 얘기하느냐와는 다르게 또 취재원이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면 전거기사 하나 읽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합당 과정에서 뭘 논의했느냐, 합당 논의에서 뭘 논의했느냐를 봤더니만은 당직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 당직자 고용 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자,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국민의당이란 당이 이제 생긴 지 이제 그 예전 국민의당 말고 지금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1년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당직자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추리해 봤을 때 저는 과거 예전 국민의당 시절부터 여러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래서 당직자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채의식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금의 국민의당에서 이태규 의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 추론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는 뭐 의중이 반영되진 않았을 거라 보지만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이태규 의원이 합당에 대해 가지고 한번 그 간을 보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동아일보가 보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항상 제3지대론이나 항상 독자 세력화를 꿈꾸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국민의 그 힘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안자랄들이 왜 이렇게 압박 모드로 가느냐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결과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왜 그랬는지 안자랄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의힘 쪽에 그 빅마우스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가 지나게 되면은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해가지고 뭔가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한다든지 대선을 앞두고 분열시키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입당 관련돼서 오늘 나온 동아일보 기사가 보면은 이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면은 사실 이제 입당 합당 논의가 지금까지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네. 이번에 동아일보에 조금 구체적으로 뭐 오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고용승계라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어요. 사실 고용승계는 이제 정말 합당 혹은 뭐 그 당대당 통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실무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소스가 기사에 나왔다는 것은 뭐 안철수 대표가 분명히 어떤 타진의 움직임을 보여준 거는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가 초기에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한 메시지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연초에 굉장히 고지지율이 나오니까 그에 고무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약간 내리막이 연속이었던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당이라는 쪽까지 무게추가 넘어왔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속도전입니다. 그렇죠. 네, 속도전을 해야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가진 어떤 이런 우유부단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대승적인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 유일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승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될 텐데 저는 지금 와가지고 이 당직자 고용승계 정도야 당연히 이제 당직자들 들으라고 그것이 진짜 이태규 의원이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지만 그 나머지 이제 단일화나 아니면 통합에 대한 협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저는 가끔가다 방송에서 안철수 대표가 봉희 김선달 같이 이제 합당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2014년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 창당 당이라는 것과 창당준비위원회가 뭐가 다른가 이제 설명드리면요, 창당준비위원회는 제가 오늘 그냥 가가지고 선관위에 가가지고 창당준비 발기인 그 명단이랑 제출하면은 저한테도 그 등록증을 줘요, 창당준비위원회를. 자, 근데 창당준비위가 대한민국에 동식 등록된 정당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시도당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창당이 되는 거라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창당할 때도 거의 막 진짜 속된 말로 진짜 피똥 싸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창당을 한 당과 창당을 하기 전에 창당준비위원회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약간 정치적으로. 그런데 안철수 대표 그 당시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으니까 창당준비위원회를 들고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1대1 지분을 가지고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게 아직까지 계속 머리에 있을 거예요. 내가 대중적 인기가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당과 합친다 하더라도 1대1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보면요, 뭐 다 공동체제예요. 당대표도 무슨 안철수, 김한길 그 당시 뭐 공동대표에다가 저 누구야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공동대변인이고 뭐 그다음에 저 청년위원장도 각각 이제 한 명씩 공동 청년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당직을 2개씩 만들어서 1대1로 다시 나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합당이라는 것까지 이제 열어놓은 상황 속에서는 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저 당에서 공동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미는 사람이 공동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당직 같은 것도 1대1 배분받아가지고 당내 내 세력을 넓힌다든지. 근데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데자뷰를 느낄 겁니다. 아, 또 그런 거 하러 왔구나. 제 생각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최대 승부처는 이번에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미 칼을 뽑은 이상 무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합당에 대해서 재고 이러다가 무를 정작 못 썰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길어지는 건 안 대표한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좀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그 무렵부터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그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그렇게 읽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합당 얘기도 뭐 한번 배팅을 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왜냐면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오세훈, 나경원 굉장히 큰 선수들이거든요. 그쵸. 안철수랑 1대1로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많이 말 그대로 좀 초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일화 국면, 그 김종인 위원장은 3월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도저히 3일까지 안철수 대표가 버티지 못하는 타임라인이 나왔다. 그렇죠. 본인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합당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선거를 포기하거나 제3자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최근의 일련의 정무적 행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강권하지만은 안철수 대표 측근 중에서 본인이 이런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 측근 중에서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을 하자고 했던 그 측근이 있다면은 당장 잘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랑 차라리 일들을 상의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예. 유세차를 직접 몰아주시겠다고 선언을 또 제가 그랬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입당해가지고 우리 당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은 제가 제 1종 보통 그 면허증이 있으니까 유세차를 몰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예, 선언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의미가 있는 선언은 아닌 게, 저는 사실 예,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누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유세차를 몰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립서비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당내에서도 3월 4일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다른 논의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4일이 뭐냐면 최종 후보가 딱 등록이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최종 후보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그 다음에 바로 본선 경쟁으로 뛸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제 그때 논의가 된다는 건데 앞으로 한 달 이상이 남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 입장은 지금 날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국민의당 역시도 마음이 초조해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3월 4일까지로 못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일관돼요. 안철수 대표 열심히 활동하라. 국민의힘에도 좋은 후보를 뽑아내겠다. 좋은 경쟁하자.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딱 나무같이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해도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초조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 부산시장 선거 판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후보들 간의 흑색 선전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현주 전 의원이 박형준 엑스파일에 대해 가지고 뭐 들은 게 있다는 취지로 이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뭐 박형준 엑스파일만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그냥 당 언저리에서 또는 그 떠도는 여의도 서문들 정확히 보면은 이현주 엑스파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죠. 뭐 말할 이유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남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유시민식 카더라가 우리 선거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를 까도 제가 안철수 대표를 왜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됐지 뭘 그거를 엑스파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치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경선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좀 주도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마침 또 지난주였죠. 그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엎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덕도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명쾌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후보 간의 흑색 선전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랑 우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내 후보, 그러니까 부산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서로 공격하다 보니까 부산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부산에서조차 이거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 후보끼리는 뭐 그게 쉽진 않은 거 뭐 저희 다 선거 뛰어봐서 알지만 그래도 좀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공정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시장이 됐을 때 오거돈 시장이 계속 낙선하면서 어쨌든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지고 시장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사고 쳐가지고 물러나긴 했지만은 그러면 여권의 후보로 나올 것이 유력한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구에서 계속 떨어졌던 김부겸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인정받았던 것처럼 김영춘 의원도 사실 옛날에 한나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다가 이제 독수리 오용제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물적인 매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뭐 서울 선거야 저쪽에서 후보군들이 약간 빈약하게 나오고 있는 거지만 부산의 김영춘은 대구의 김부겸과 같은 존재 또는 그렇죠. 순천의 이정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유시민식 그 카더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카더라 때문에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곤혹을 겪고 있죠. 그 제가 생생정치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이걸 공개를 하겠는데요. 유시민 씨가 왜 저렇게 그 헛발질을 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미 저는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예. 뭔가요?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자 의심할 건덕지가 있어서 의심하는 건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그걸 남이 알고 있다 그러면 몰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디 가가지고 제가 뭐 가지고 진짜 뭐 무단횡단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 가서 했는데 그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 뭐 그런 어떤 의심할 정황에 대해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의사 표현한 거면은 대충 이해 가요. 근데 지금 상황은 계좌 추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한동훈이 나를 계좌 추격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내규의 도청장치 얘기를 제가 하신 걸 기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진짜 본인이 사찰당하고 있다고 이제 망상에 사로잡힌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때 방송국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규에 도청장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분 같이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망상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병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상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망상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대한민국에서 그래 토론까지 하고 다니던 지식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보면 뭐냐면은 누군가가 유시민이라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보 소스라고 누가 던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제가 여당이면요 정부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던졌으면은 그래도 정부 관계자가 뭔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믿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유시민 씨가 이제 바보가 아니라면은 어딘가에서 뭘 듣고 나가지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것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만약에 그 정보 던져준 게 만약에 진짜 공무원이고 이러면요 그건 이 정부 국정문란이고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시민 씨가 자기가 저렇게 완전히 희한한 사람이 되고 웃긴 사람이 되더라도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 홍익표 의원은 또 발언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자기가 유시민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검찰이 계좌를 열람했다고 볼 수 있는 뭐 유력한 증거들이 자기가 듣기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자료로 들고 있으면 까야지. 자료가 까야지. 없으니까 못 간 거죠.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과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보면 유시민 씨도 사과하고 그리고 또 남인순 의원도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 둘에 대해서 사과의 뭐 글이 얼마나 유려하고 이런 것을 살피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 사과할 타이밍을 왜 이렇게 잡았지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기가 반박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무것도 든 게 없다는 거 알았으면 그 즉시 사과했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선거 끼고 한 1년 동안 이제 한동훈 욕 먹으라고 놔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들은 뭐 한동훈 검사장에서 5만 가지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 발언이 나왔었던 계좌 열람 발언이 나왔었던 게 한동훈이라는 검사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사에 영향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죠. 한동훈은 그동안. 또 윤석열이랑 엮여가지고 저게 말고 적폐 검사다. 이래서 그치.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장관의 그 계좌 추적 얘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전 남인순 의원도 약간 골치 아픈 게 남인순 의원이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문에 대해 가지고 인권위 판단이 나오자마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권위 판단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성추행했다고 나온 것과 사과 시점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약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남인순 의원이 사과한 내용은 박원순 시장이 저런 일을 벌여서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정보를 유출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정보들 같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요 그거는 굳이 인권위 판단을 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적절한 그런 말을 전하는 행위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만들었다라는 걸 안다 즉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반년 묵혀놨다가 지금 갑자기 사과하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사과의 형식도 별로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본인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요. 정론관을 잡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정말 포멀한 형태를 갖춰서 국민들한테 진지하게 사과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성명서 띡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가 권익위에서 명실공히 인정한 사실이 돼버렸으니까 그제서야 저는 급급하게 뭔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선거용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계좌 추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그 이제부터 약간 디테일한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들인데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봤다는 거거든요. 유시민 그렇죠. 개인 계좌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노무현 재단이 그럼 작년에 이제 구설에 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노무현 재단이 예전에 뭐 윤건영 의원이 그쪽 관계되어 있을 때 금전 관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맞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의혹이 있었다는 그 취재는 사실 그것보다 오래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외에도 보면 이제 다른 그 비위사항 제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알릴레오의 운영에 관한 것들 중에서 돈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공기를 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있어요. 유시민 씨는 그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취재가 들어오고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검찰을 원래 미워하니까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했다. 어떻게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계좌의 내용을 우리 노무현 재단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성 내에서 이제 생각한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던 윤건영 의원의 미래연구원인가요? 거기에 그 봉급 지급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미 한번 다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에 있던 그 실무를 보는 직원 하나가 유시민 이사장과의 갈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재단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상 공익제보의 성격으로 제보를 한 것인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 밖으로 내보낸 건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면은 검찰이다. 특히 검찰에서 나 싫어하는 거 한동훈인 것 같다. 한동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유치한 이제 논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쯤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해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많이 하십시오. 네. 많이 하셔도 될 거. 네, 많이 하세요. 계속 사고 칠 것 같은데. 이거 뭐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사회적 발언이다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알아도 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모 기자께서 하셨던 얘기인데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번에 사과를 한 게 조금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게 2020년 7월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날이 바로 한동훈의 수사 심의가 열리는 날이었고 그게 결국에 영향을 실제로 줬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번 사과를 보면 한동훈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을 피해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적어죠. 목적어가 없이 이렇게 사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의 속마음을 알 리 없지만 뭐 들어보면 그럴싸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사실 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나 1년 동안 자기는 아닌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알면서 그걸 감추고 있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요.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앞으로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그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잘못을 계속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알패스 관련돼서 요새 논란이 많았고 어제 이준석 최고가 알패스 관련된 토론회를 나가셨어요. 그거 뭐 알패스가 뭔지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연예인이나 이제 공인 중에서 약간 좀 그 10대의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과거 이제 90년대 후반에 H.O.T 이런 아이돌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팬픽 문화라는 게 발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본인이 창작하는 어떤 그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실제 인물의 이름을 이제 박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그 컨텐츠들이 팬픽이었고 여러 가지 공상이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 안에서 RPF라고 하는 RPF요. 리얼 퍼슨 픽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팬픽의 좀 더 상위 범주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RPS라고 하는 이런 더 세분화된 분야로 하는데 그 리얼 퍼슨 슬래시라고 해가지고 이 슬래시라는 것이 사실 이제 동성 연애물 비슷한 의미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동성 연애물을 다루는 그런 어떤 창작 문학 같은 개념 아니면 창작 만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이 RPS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실제 인물에 대한 왜곡을 자행합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를 자기들이 만든 가상 공간 속에서 동성애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창작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제 토론에서도 말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하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원래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료 같은 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난중일기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난중일기에 그렇게 뭐 불멸의 주신 같이 그렇게 드라마적인 요소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가보면 뭐 오늘 뭐 날이 맑았다, 뭐 가가지고 낚시했다, 그다음 뭐 병사가 어떻게 떴다, 뭐 이런 병사가 잘못돼가지고 곤장 세대 때렸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그거 갖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간극을 다만 그 사료에서 원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만드는 것 정도가 이제 허용되는 이제 창작의 범위가 아닐까 실존 인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RPS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그런 어떤 스토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적인 그런 어떤 그 유포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집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어제 들었지만은 이순신과 원균 라이벌 관계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순신과 원균이 같은 동네에 살았다. 이거는 사료에 나와 있는 팩트예요. 자, 근데 이순신과 원균이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친하다. 어렸을 때 친했다. 이거는 아직까지 사료로 검증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창작물에서 그렇게 쓰죠. 왜냐 그렇죠. 크게 내용이 튀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RPS 같은 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괴가 다른 성적인 내용을 끼워넣습니다. 조선 임진왜란에서 이순신과 원균이 서로 다툰 이유는 어렸을 때 동성연애적인 관계에서 서로 애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뭐 이렇게 무너졌다. 뭐 이런 희한한 이런 시나리오를 자기가 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나 원균의 이런 그 실제 캐릭터와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게 사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거고 만약 살아있는 인물이라면요. 내가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나에게 어떤 아이덴티티가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불이익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성적 지향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나는 이성애자인데 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창작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가지고 뭣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날 보더니만은 나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달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성 아이돌, 여성 아이돌 가릴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과 이런 얘기를 좀 다룬 겁니다. 그게 뭐 혹자는 이게 제2의 엠번방 사태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그 좀 이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취라는 게 뭐냐를 보면 착취라는 게 이제 성착취는 건 뭐냐? 성착취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이제 엠번방 사태에서 쓰인 단어인데 성착취가 진짜 뭐 사람을 뭐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하는 착취가 성착취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본인의 인격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착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노예제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착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알페스 관련해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히려 이제 당연히 이제 공인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미지 조작을 시도하겠죠. 공인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굉장히 인기 많은 젊은 아이돌이다. 그럼 회사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왜냐? RPS의 보통 주 소비층이나 주 제작층이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팬덤이 강한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 팬들이 예를 들어 선이 넘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표출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쾌하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경계선을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제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자료 찾아보다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RPS를 제가 보고 왔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차마 말 못했지만은 문재인, 김정은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말. 대통령의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 남성 간의 이제 동성 연애를 묘사하는 것 외에도 여성 간의 그런 걸 묘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이런 여성 혐오, 남성 혐오의 문제가 아닌데 희한하게 최근에 사퇴하신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어디 인터뷰하시면서 이거는 뭐 사실 여성 혐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정의당이 그러니까 페미당 소리 듣고 메갈당 소리 듣고 이런 얘기 듣는 건데 아니 성착취를 당하는 그런 미성년 아이돌 문제를 이제 다루고 하는 것인데 거기 남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김종철 대표도 본인의 실수로 이제 큰 일을 겪고 있지만은 그 전이거든요. 그 전에 그런 말 했을 때부터 이미 김종철 대표도 이 보수 진보의 진영놀이가 아니라 젠더 갈등의 진영놀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가 저는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동성애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창작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정도도 심하고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젠더 갈등으로서 비화되는 양상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았지만 요새 워낙 정치권에서도 이 RPS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오늘 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또 표를 찍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저랑 하태경 의원 그리고 뭐 저희 비대위원들도 있지만은 깊게 파가지고 근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태경 이준석 나선 다음에 워마드가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엔 RPS 하는 친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이런 젠더 문제나 뭐 요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하태경, 이준석 그 위원이 거의 뭐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뭐 우리 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랑 가끔가다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이제 그 관장하는 상황이 됐느냐. 대한민국에 300명 국회의원이 있고 그 외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름 알려진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모든 일이 우리한테 쏠리느냐.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새롭고 신선한 그런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